안녕하세요. 저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송가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혈병은 우리 몸의 조혈기관인 골수의 정상 혈액세포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암세포로 전환되어 증식하면서 생기는 병이고, 그림에서 보시듯이 조혈모세포는 우리 림프국의 정구세포와 골수계 정구세포로 분화하는데, 이 골수계 정구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암이 발생하면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그리고 림프국의 정구세포에서 암이 발생해서 생기는 병은 그 백혈병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란 주로 이 림프국의 백혈구에 이 백혈병 암세포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2022년도에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림프국의 종양 분류 체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림프모구 백혈병은 이 B세포 림프모구 백혈병과 T세포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나눠집니다. 이 빈도는 B세포 림프모구 백혈병이 훨씬 더 흔해서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이 T 림프모구 백혈병은 약 20%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 드물지만 NK T세포 백혈병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세한 A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 같은 질환 중에서도 유전자 돌연변이 각각의 예후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이러한 각각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비림프모구 백혈병들을 각각의 하나씩의 분류들로 분류해서 이 나눠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유전자 변화에 따른 림프모구 백혈병을 다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 방법은 이제 같은 양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림프모구 또는 T림프모구 백혈병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골수 침범이 있어서 골수 내 림프모구가 20%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기본적으로 백혈병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 외에 이 림프절 침범이 있으면서 또는 이제 골수 외 침범이 있으면서 골수 내의 림프모구가 20% 미만의 이 빈도로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B 또는 T 림프모구 림프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치료하는 방식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골수 침범이 주로 있는지, 이 림프절이나 골수 외 침범이 주로 있는지에 따라서 명칭이 약간은 달라지게 되고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주로 골수와 혈액을 침범하고, 때때로 림프절이나 림프절 외 부위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이 림프절 외 부위란 크게 뭐 중추신경계, 그리고 간, 비장, 생식샘 등을 의미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기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식샘은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이라든지, 여성의 경우는 유방이나 난소, 이제 이런 부위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T 림프모구 백혈병은 종종 진단 시에 종격동이 큰 종괴를 동반하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흉막 삼출, 이 흉수를 잘 동반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발병률은, 사실 이 병은 소아에게서 훨씬 더 흔한 병입니다. 그래서 빈도가 20세 미만에서 이제 60% 비율로 발생하게 되고, 익후령으로 갈수록 좀 더 빈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줄어들었다가 50대 정도에서 한 번 더 약간 좀 늘어나는 빈도를 보이고, 65세 미만의 고령인 경우는 조금 더 드문 질환입니다. 국내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이제 총 발생률은, 이것은 소아와 성인을 모두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한 빈도인데 10만 명당 이렇게 한 명 정도 발생률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보면
이 소아와 성인 20세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10만 명당 발생률이 성인은 소아보다 4분의 1 정도 확률로 좀 드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빈도가 이 해가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전체 암의 한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드문 이제 희귀병에 속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성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과연 예후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 센터라는 큰 암센터에서 발표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들의 이제 진단 연도에 따른 생존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이렇게 좀 더 옛날에 치료받았던 환자들, 그리고 갈수록 좀 더 최근에 치료받았던 환자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이제 생존율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비림프모구 백혈병,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T림프모구 백혈병의 생존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제 사실 국내에 치료 가능한 방법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높은 이 그래프를 우리나라 환자들의 생존율이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이제 이마티닙이라는 이제 표적 치료제, 글리백이 발견돼서 치료에 사용되고 난 이후의 치료 성적이어서 항암 치료만 진행했을 때보다는 그런 표적 치료제를 병합해서 비림프모구 백혈병에 사용했을 때 좀 더 생존율의 증가를 보였었고, 현재 아마 우리나라의 이 전반적인 그런 비림프모구 백혈병의 생존율은 대략 이 정도 그래프에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보통 장기 생존율은 대개 한 40%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임상 연구라든지 좀 더 이 신약 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생존율이 좀 더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게 좀 더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 급여 가능하게 이제 바뀌고 들어오고 한다면 향후 생존율의 향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은 원인 불명입니다. 되게 후천적인 유전자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5% 미만의 경우 이제 희귀한 유전성 질환, 다운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그런 유전 질환과 연관성이 이제 매우 이 적은 퍼센트의 환자에서는 이제 발견되었고, 그 외에 후천적인 이제 위험인자로는 뭐 나이가 든다든지 또는 과거에 방사선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다든지 또는 항암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2차로 발생하는 그런 백혈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인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증상은 굉장히 비특이적이고 사실 증상만으로는 좀 알아채기 어려운 증상일 수 있겠는데, 골수에서 암세포가 자라서 이제 골수의 정상 조혈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빈혈과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로 인한 증상을 보이게 되고, 빈혈로 인한 뭐 어지러움, 피로감, 뭐 출혈 증상, 이게 이제 다치지 않았는데도 코피가 난다든지 또는 저절로 잇몸 출혈이 생긴다든지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멍이 생긴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백혈구 수치가 감소되고 정상적인 백혈구의 면역 작용을 하지 못하면서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그런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고 그런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고, 열이 난다든지 그리고 세약감, 피곤함, 그리고 이 암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체중 감소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전신의 뼈의 통증 또는 잇몸 비대, 그리고 간과 비장 비대, 복부 불편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 중추신경계에 침범을 하는 경우에는 오심과 구토, 심한 경우는 경련을 한다든지 이 뇌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복시가 보인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이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들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관절통만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을 진단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진단은 골수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혈액 검사와 이제 말초 혈액 도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백혈병이 의심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백혈병이 있게 되면 혈액 검사에도 백혈병 아세포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이 정상적인 혈구세포가 아니라 이상이 있는 백혈병 아세포가 보이는 경우는 아, 백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고, 그런다면 이 확진을 위한 골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골수 검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림프 모구 백혈병 세포라고 할 수 있죠. 이 아세포가 20% 이상의 비율로 보이는 경우에 백혈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백혈병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림프모구 백혈병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아세포가 림프구에서 유래한 백혈병 세포인지를 면역 조직 화학 염색 검사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구의 표면에, 세포 표면에 주로 발현되는 그런 항원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 것인데, 이 미성숙 림프구에서 발현되는 TDT 항원이라든지 B세포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CD19, CD20, 22번 염색이 된다든지 또는 T세포 에 주로 발현되는 CD3번, CD7, 그리고 TCR 염색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백혈병이 림프모구 백혈병이구나 한다고 알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우리가 진단에 이제 부수적으로 세포 유전학 검사, 염색체 및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림프모구 백혈병에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이제 줄여서 NG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유전자를 한꺼번에 패널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예후가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또는 림프국의 백혈병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한꺼번에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세포 유전학 검사,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하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골수 검사에서 우리가 백혈병 진단을 하는 과정은 이 아세포 비율과 그리고 면역 표현형 검사를 통해서 대개 하루 이틀 내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림프모구 백혈병은 특히 골수외 침범, 이 림프절 침범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골수외 침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 시에 이 영상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고 CT나 또는 PET-CT 사진을 찍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중추신경계 침범 유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중추신경계란 우리 뇌와 그 뇌로 이어지는 이 뇌척수에게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요추 천자 검사로 확인하게 되는데, 골수 검사랑은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이렇게 몸 구부린 자세로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이 척수강으로 바늘을 진입을 해서 이 뇌척수액을 추출해서 여기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암세포가 이제 발견이 되면 중추신경계 침범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유전자란 이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의 일부가 서로 이제 전이가 발생하여 이런 암 단백이 생성되는 그런 유전자 변이인데요. 보통 우리가 9번, 22번 이제 전이가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변이는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도 이제 발생하지만 성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염색체 이상이고 전체 환자에서 이 변이가 있는 비율은 약 2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 양성률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50세 이상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의 경우에는 50% 정도에서 양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양성인지 여부는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예후 인자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환자의 나이인데요. 이제 앞서 소아에서 좀 더 이 발생 빈도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소아에서는 예후도 좀 더 좋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같은 소아 중에서도 특히 이제 더 어릴수록 예후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시면 이 15세 미만의 환자들의 경우에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환자와 비교했을 때 이 생존율의 차이가 이 색깔로 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인과 비교해 보면 이 청소년기 환자들은 훨씬 이런 생존율이 좋은데 65세 이상의 환자들은 특히 이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생존율이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병 자체가 예후가 그렇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강한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잘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암협회에서 제시한 그런 예후 기준을 보면 일단 공통적으로 B세포 림프 구성 백혈병 그리고 T세포 림프 구성 백혈병 모두 35세를 초과하는 나이인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되어 있고 또 비림프모구 백혈병의 경우에는 이제 말초혈액의 백혈구 수치가 3만 개 이상이거나 그리고 T림프구성 백혈병에서는 말초혈액 백혈구 수치가 10만 개 이상일 경우 특히 예후가 좋지 않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중추신경계 침범의 위험인자에 관해서도 이 말초혈액 백혈구 수치가 높을수록 즉 B림프구 백혈병은 3만 이상, T림프구 백혈병은 10만 이상인 경우 그리고 LDH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높아진 경우 또는 불량한 세포 유전학석 이상 즉 예후가 좋지 않은 유전자 이상을 가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유전자를 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중추신경계 침범이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밝혀진 우리 림프모구 백혈병의 예후를 결정짓는 그런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표준 위험도 그리고 이것은 좋지 않은 예후를 갖는 유전자 변이이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포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유전자는 전통적으로 이 예후가 좋지 않은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표적 치료제들이 발견되고 이 치료 약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약이 늘어남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 표준이용금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예후에 관련된 인자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미세 잔존 질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미세 잔존 질환은 요즘에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혈액암에서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는 그런 예후 인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백혈병의 관해 기준은 이 골수 검사에서 이 백혈병 아세포가 5% 미만 까지 이제 감소한 경우를 우리가 혈액학적인 관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제 이게 5% 미만으로 보여서 이 병이 관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병이 치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백혈병 세포가 줄어들긴 하였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을 하고 이 백혈병 아세포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미세 잔존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5%보다 훨씬 더 낮은 퍼센트인 0.01% 미만인 경우에 우리가 미세 잔존 질환이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암세포가 눈에 보이는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재발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는 아주 이 미세 잔존 질환이 낮은 수준까지 음전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임상적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혈액학적인 관해보다도 이 미세 잔존 질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혈액학적인 관해를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에 약 30에서 50% 정도는 미세 잔존 질환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는 3, 4년 안에 되게 재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 잔존 질환은 미세 잔존 질환이 음성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이 환자의 치료의 효과를 판정하고 앞으로의 재발률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 미세 잔존 질환도 마찬가지로 골수 검사로 검사를 합니다. 골수 검사에서 이 유세포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 양성인 환자들에서는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이제 연쇄 중합 반응 검사, 즉 PCR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되고,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음성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검사로 IgH 유전자 또는 TCR 유전자에 대한 그런 이상을 이제 정밀하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NGS로 이제 분석하는 미세 잔존 질환 방법이 현재까지는 그래도 가장 정밀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미세 잔존 질환에 대한 검사 시기는 일단 이 진단 시점에 우리가 미세 잔존 질환으로 추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평가를 해야 해서 진단 시점에 한번 검사를 하고, 그리고 관해유도 항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종료 시점에 이 미세 잔존 질환 음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 재발 감시를 위해서 관해 상태에서도 연속적인 추적 검사를 할 수 있겠고, 이 과거 연구 결과 관해인 환자에서 이제 미세 잔존 질환에 대해서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였을 때 이 미세 잔존 질환이 음성이었다 양성으로 바뀌게 되면 이 혈액학적인 그런 재발을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전에 미세 잔존 질환이 존재할 경우에 이식을 한 이후에도 재발 위험성이 크고,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100일 이내에 미세 잔존 질환이 양성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재발 위험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고, 보면 이 MRD라는 미세 잔존 질환이 어떤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져서 음성 소견을 보일 때는 이 오랫동안 재발을 하지 않지만, 미세 잔존 질환이 양성인 경우에는 이 두 그래프가 유의하게 이렇게 차이를 보일 정도로 이유가 많이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의 치료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면, 먼저 이제 우리가 T 림프모그 백혈병은 사실 이제 치료가 이 B 림프모그 백혈병처럼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치료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B 림프모그 백혈병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B 림프모그 백혈병은 먼저 진단 시에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없는 경우는 이제 똑같이 관해유도 치료를 하긴 하지만 복합 항암 화학요법에 면역 치료를 추가로 할 수가 있겠고,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는 이런 기존의 항암 화학요법에 추가로 우리가 필라델피아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 즉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를 경구 복용약으로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해유도 치료가 끝나고 나서 환자가 관해가 된 이후의 치료는 우리가 이 환자가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미세 잔존 질환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이 미세 잔존 질환이 없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이제 공고 항암 치료 이후 유지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유전자 양성인 환자들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
이유가 좋지 않은 그룹으로 포함돼서 되게 종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에는 사실 이유가 이제 이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 유지 치료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이런 환자들에게서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서 아직은 이런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의 신약이라든지 또는 면역치료제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해유도 치료에서 일찍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전히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은 대체적으로 관해유도 치료 이후 관해를 획득하게 되면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관해 유도 치료의 목적은 골수 내에 있는 백혈병 세포를 완전히 제거해서 즉 관해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관해 유도 치료는 이렇게 골수 내 림프모그 세포를 5% 미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골자는 복합 항암 화학요법이고 우리가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고용량 스테로이드에 빈크리스틴 그리고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암제에 이 L-아스파라지네이즈,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사이타라빈, 메토스렉세이트 등을 병합하여 치료하는 요법이고 이런 관해유도 항암요법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법들이 있는데 관해 성공률은 대 60에서 90%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환자의 경우는 복합 항암화학 요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를 병합하여 치료하게 되겠고 우리가 중추신경계 침범이 없더라도 이 관해 유도 치료를 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후의 항암 치료 중에도 이 중추신경계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척수강내 항암 치료를 별도로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뇌촉색 천자를 하듯이 척수강 내로 바늘을 삽입을 해서 그 안으로 직접 이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우리 혈액으로 이런 이 주사로 맞게 되는 이제 경정맥 주사로 맞게 되는 이런 항암제는 이 전신의 또는 골수의 백혈병을 치료하는 데는 효과가 많이 있지만 이 뇌나 또는 척수강 내로는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신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척수강 내 항암 치료를 별도로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한 번 할 때마다 예를 들면 두 번, 적어도 두 번 정도씩은 하이드로코티손과 메토스렉세이트, 사이타라빈 항암제를 척수강 내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유전자에 대한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는 이 PCR, ABL 경로를 차단해서 이 세포는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약제이고 이 경구 약제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이제 잘 아시듯이 글리백 그리고 2세대 약제 중에는 스프라이셀과 타시그나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이제 아이클루시그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1차 처음에 첫 진단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의 항암 치료, 관해 유도 항암 치료 시에는 보통 이 복합 항암화학 요법에 같이 글리백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이 차세대의 그런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를 미리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환자의 생존율 개선에 영향이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런 아이클루시그 같은 3세대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를 이제 관해유도 항암 치료에 이제 먼저 사용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2세대 즉 이마티닙이나 다사티닙, 닐로티닙 같은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 치료 이후에 재발하였을 경우에 이런 재발 환자의 80% 이상에서 이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에 대한 약제 내성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중에서는 이 Y253H, T315I 돌연변이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315I 돌연변이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여러 가지 2세대 티로신 키나즈 억제들에도 모두 내성을 갖는 그런 유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로지 그 아이클루시그만이 이 T315I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약제여서 우리가 보통 이 재발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에서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T315I 뮤테이션이 있다고 하면 이 환자는 이제 아이클루시그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관해 치료 이후의 공고 유지 치료인데요. 이제 관해 유도 치료 이후에 남은 암세포를 제거해서 재발을 예방하고 장기간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입니다. 공고 치료는 대개 이제 복합 항암화학 요법을 반복해서 시행하거나 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서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되고, 유지 치료로는 이 필라델피아 양성 백혈병 환자에서는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를 장기간 적어도 4, 5년 이상 유지를 하고, 필라델피아 음성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에서는 이 식스 멀캅토퓨린, 메토트렉세이트, 빈크리스틴, 그리고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주기적으로 2, 3년간 지속 치료하는 방법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재발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은 어떻게 치료를 할지, 이제 마찬가지로 B세포 림프모그 백혈병이 재발한 이후에도 이 치료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먼저 B세포 림프모그 백혈병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발한 경우에는 재관해를 유도하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일단은 표준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재관해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복합항암 화학요법을 다른 약제 조합으로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환자는 이 다음 세대의 PCR ABL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를 같이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새로 나온 면역 항암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중항체 치료라든지 항체 약물 결합체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카티 세포 치료도 마찬가지로 이 재발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 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중항체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항체 치료는 우리가 이 암세포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그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표면에 있는 두 가지 항원을 이제 동시에 인식하도록 개발된 약물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인체의 항체는 한 가지 항원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한 가지 세포만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중 항체는 한쪽으로는 이 T세포에 대한 항원을 인지하고 한쪽으로는 이 비림프모그 백혈병 세포에 대한 항원을 인지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T세포와 그리고 표적이 되는 백혈병 암세포를 붙여서 우리가 T세포가 이 백혈병 암세포를 면역작용에 의해 파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이고, 잘 아시겠지만 이 블린사이토, 즉 블리나트몽압이라는 약이 이 이중항체 약제입니다. 이중항체 블린사이토는 재발성 필라델피아 음성 비림프모그 백혈병 환자의 치료에서 기존의 항암 치료군에 비해서 유의한 생존율 향상을 보였고, 이 완전 관해율이 44%, 그리고 기존의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25%, 그래서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관해율을 기록을 했던 적이 있고, 현재는 재발한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약은 단지 이제 단점은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 점이 좀 단점인데, 약 28일간 이 계속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를 해야 돼서 한 달간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주사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14일간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주기 치료를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치료이고, 원래 임상연구에서는 이렇게 이 6사이클 이상 치료를 하게 하도록 개발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식 전 환자들에게서 이제 2번 정도 치료를 하는 것이 보험 인정을 받아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2번까지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이 관해가 유도되면 동종 이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바뀐 치료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공고요법으로서 이 이중항체 치료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허가가 된 부분인데요. 관해유도 치료로서 우리가 복합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은 이후에 이제 혈액학적 관해에는 도달하였지만 미세 잔존 질환이 양성인 성인 비림프모그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 공고요법으로 미세 잔존 질환을 줄이는 목적으로 블린사이토 치료를 시행을 했던 결과 이 80% 환자에서 블린사이토 치료 이후에 미세 잔존 질환이 음성이 된 것을 확인을 했었고, 이 블린사이토 치료 이후에 미세 잔존 질환 음성이 획득되었던 환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이렇게 생존 기간이 3배 이상 연장되는 걸 확인해서 우리가 관해유도 치료 이후에 미세 잔존 질환이 남아있는 경우 이식 전에 블린사이토 치료를 한 번 더 하고 이식을 하게 되면 훨씬 생존율의 개선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밝혀져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블린사이토를 이 공고요법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중항체 치료, 이 블린사이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블리나트모맙의 부작용은 크게 이제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입니다. 이 치료받은 환자의 약 10에서 15%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증상으로는 이제 열이 나고 오한이 있고 그리고 호흡곤란, 심한 경우는 혈압 저하, 때때로 오심이나 구토, 두통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T세포가 자극이 되고 항진되면서 이 T세포에서 염증 반응이 이제 심하게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인데요. 대개 첫 번째 주기 치료에 주로 발생하고 평균적으로 이제 블린사이토 투여 이후에 2일에서 4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치료로는 면역 억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제 주로 주된 치료의 골자는 이 IL-6 억제제라는 토실리주맙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함께 해야 되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약제 투여를 잠시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다시 재투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IL-6 억제제나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사용하면 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작용은 이 신경학적인 부작용이 있겠는데요. 좀 더 빈도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경미한 두통에서부터 이 실어증, 말을 잘 안 나온다든지 시력이나 청력 저하, 또 심한 경우는 의식 저하, 진압력이 상실되고 잘 걷지 못하고 떨림이 생긴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는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블린사이토 투여 이후에 9일에서 17일째 발생해서 사이토카인 증후군보다는 조금 더 이 뒤늦게 발생하는 부작용인데요. 평균 지속 기간은 5일 정도라고 하고 이 신경학적인 부작용 발생하였을 때 치료는 토실리즈맙보다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주입니다. 그리고 경련이 있는 경우는 항경련제를 사용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심한 경우는 블린사이토 투여를 중단해야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체 약물 결합체 치료인데요. 이 약제는 이노투즈맙 오조가미신이라는 성분명이고 이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세포에 있는 CD22 항원을 인지하는 항체에 이 세포 독성 약물을 결합시켜서 이 백혈병 세포만을 이 타겟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이 세포를 죽이는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폰사라고 알려져 있는 약인데요. 마찬가지로 재발성 필라델피아 음성 비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치료에서 기존 항암 치료에 비해서 유의한 생존율 향상을 이제 밝혔고 완전 관해율이 기존의 항암 치료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블린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재발한 급성 비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치료에 급여로 허가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약제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간 독성이 있겠습니다. 약제 투여 중에 간 수치 상승이나 황달이 발생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식 때 발생하는 그런 간정맥 폐쇄증이라는 합병증이 있는데, 이 이누투즈마 모조가미신 치료 이후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하였던 환자에서 이식 후 간정맥 폐쇄증 발생의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식을 준비하는 환자에서는 조금 더 치료 횟수를 좀 줄인다든지 또는 이 이노투즈맙 치료를 하고 나서 조금 시간 텀을 가지고 이식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예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카티 세포 치료입니다. 카티 세포 치료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여기 이제 언론에도 많이 이제 홍보가 되었던 치료입니다. 이제 이 사진은 에밀리 화이트헤드라는 미국의 이제 5살 때 백혈병,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 걸렸던 이제 환자인데, 여러 가지 치료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재발 불응하여서 더 이상 치료약이 없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 킴리아가 개발돼서 킴리아 투여를 받고 그 이후로 이 관해가 돼서 현재 10년 이상 이렇게 관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완치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네, 기적적인 치료약이다. 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이 암이 다 낫는다. 이렇게 이제 홍보도 많이 되고 이슈가 되었던 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킴리아가 들어와서 재발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카티 세포 치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자 몸에 있는 이 T세포를 채집을 해서 이 T세포를 유전자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 암세포에 대한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심어서 다시 환자에게 투여를 해주고 그러면 이 유전자 조작된 카티 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서 파괴하고 이제 그 치료를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세포 치료제입니다. 현재 급성 림프모그성 백혈병, 그러니까 급성 비림프모그 백혈병 치료에 미국에서 허가된 카티 세포 치료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킴리아와 테카르터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응증이 약간 다른 것이 두 가지 이 약제의 임상 연구 디자인이 약간 달라서 그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킴리아 제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엔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킴리아는 안타깝게도 이 25세 이하인 재발성 비세포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개월째 관해율이 보시면 굉장히 높고 그리고 1년 무진의 생존율이 50%, 12개월 전체 생존율이 76%,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카티세포 치료도 부작용으로는 이중항체 치료와 비슷하게 T세포와 관련된 염증 반응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과 신경 독성이 생기는데 이런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77%, 신경 독성이 48% 정도에서 나타났다고 보고를 하였고 그래서 킴리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5세 이하인 재발한 환자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테카르터스는 18세 이상의 재발성 비세포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 치료에 우리가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서 이 치료 성적은 이 두 가지 약제가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이제 추후에 이 성인 25세 이상인 그런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 치료에도 앞으로 이제 카티 치료가 조금 더 연구가 되고 또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환자 치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젊은 성인들 또는 소아 환자 치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비림프모그 백혈병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드릴 말씀이 사실은 많긴 했는데 T림프모그 백혈병은 사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렇게 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그런 신약이나 그런 표적 치료제가 아직은
많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T림프모구 백혈병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하고 관해가 되면 대부분 다 거의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재발하거나 불응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재관해 유도를 하고 다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암 치료제 이외에 이제 비교적 또 최근에 우리가 T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 치료에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제들이 있긴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 넬라라빈 같은 약도 어, 급여는 되지 않아서 비용은 많이 비싸기는 하지만 이게 관해율이 그렇다고 아주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환자의 치료에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에서는 재관해유도 목적으로 이런 어, 신약 치료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